오늘은 IRP에서 ETF 투자하기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ETF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ETF를 활용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미래셋 자산운용의 ETF 마케팅 본부장 이승원 상무님 모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좀 카테고리별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쉽게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인버스, 즉 곱하기 2, 그리고 그렇죠. I는 반대 방향은 둘 다 안 됩니다. 연금 저축도 안 되고 IRP DC 계좌에서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연금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처럼 100% 주식형으로 다 하셔도 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한도가 없는데, DC IRP는 70%만 위험자산을 하고 30%는 안전자산에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30%는 보통 이제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즉 주식 비중 자체가 현재 기준은 40%예요. 40% 이하인 애들만 안전자산으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 해서 얘가 이제 개정이 조금 될 예정입니다. 감독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채권 혼합형의 기준이 이제 50%, 주식 비중 50%까지 50%로 상향되는 부분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차이만 아시고 나머지는 연금저축에서는 이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퇴직금,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뭐 취지상 그렇고. 그래서 선물이 들어간 건 안 됩니다. 그래서 S&P 500은 되는데 S&P 500 선물은 안 되고. ETF 이름에 선물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연금저축에서는 되는데 연금저축은 IRP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화 N 선물, 달러 선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물을 이용한 애들은 아직은 IRP에서 안 되고, 원자재는 선물로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WTI 여기다 원유통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원자재들은 통상 선물을 쓰는데, 그래서 선물자 들어가는 애들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맨 아래 칸은 실물은 또 돼요. 그래서 실물 ETF, 저희 타이거 같은 경우는 저 부산에 가면은 실제 구리 창고에 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 ETF는 되는데, IRP와 DC에서는 선물이 안 되는구나. 선물자가 들어간 이름에 써 있습니다.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채권형 ETF는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 돼. 한도 제한이 있다. IRP에서는 주식형이랑 주식 혼합형은 70% 정도까지 가능하다. ETF 중에서. 그리고 ETF 중에서 실물로 되어 있는 원자재 ETF, 대표적으로 구리 실물 제외하면 금실물도 나머지 있고. 다 이제 그 원자재 ETF는 상당수가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기억하고 선물로 돼 있는 거 안 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IRP에서 100%까지 다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그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건 것 같습니다. 이제 30%라고 표현했던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기준으로 하면 얘는 100% 다 한 계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권형 ETF 투자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 시장 상황 속에 사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서 채권형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생기셨고, 사실 근데 1월부터 9월까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만기 있는 채권형이 나왔잖아요. 금리가 원래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냥 만기까지 기다리면은 처음에 가입했던 그 제시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는데, 이게 만기 채권형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위 말하는 알채권을 그냥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그 ETF, 채권형 ETF가 가지고 있는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계속 줄어들고 이자는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높았는데, 현명하신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투자 30년 국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 지나고 판단하시는 건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분이 또 승자일 수도 있는 그렇죠. 승자가 앞으로는 되실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만기 있는 채권형은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용사가 사실 좀 많이 얘기했었어요. 저도 보니까 IRP에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채권형 ETF 하신 분들이. 네네네. 그 두 종류 말씀하셨듯이 금리 하락을 예상을 하고 만기가 긴 채권형 ETF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반대로 또 안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아까 만기 채권형 펀드 네. 투자하신 분들 두 종류로 크게 가닥이 잡혀서 가닥이 좀 나눴던 것 같아요. DC IRP에서 투자한 탑10. 에 보면은 두 개가 아마 만기 있는 채권형이 그 탑10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만기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만기가 오면 또 이제 그거를 롤오버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다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ETF 운용사들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예시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운용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드리면 뭐 미국, 나스닥, 뭐 100 채권 혼합 ETF 그냥 이렇게 혼합형으로 100%를 채우시는 분들이 있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의 요즘 트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70%를 본인이 하시고 싶은 주식형으로 하시고 나머지 30%를 또 활용을 하세요. 왜냐면 채권 혼합형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나스닥 채권 혼합형은 30%도 담습니다. 그럼 얘는 안전자산 30도 담았고 나스닥 뭐 70도 담았으면 나스닥 채권 혼합형 그거면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요? 40% 됩니다. 38 정도 되니까는 그럼 3, 4, 12하니까 12%에다가 나머지 주식형에 70이 들어오면 80%. 80% 정도를 나스닥 100 비중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요즘은 그렇겠네. 그리고 단일 종목 채권 혼합형들이 나와 있어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주식도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타이거는 테슬라가 있고 타사에는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다 이렇게 그 종목 하나만 30%로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나는 일반적인 나의 이제 주 포트폴리오 주식형이 있고 이쪽 채권 혼합형은 난 테슬라가 좋으면 테슬라 채권 혼합, 엔비디아가 또 좋았으면 엔비디아 채권 혼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있어요. 식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런 분들도 투자자의 니즈가 정말 다양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니즈 맞춰가지고 상품을 또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 이제 니즈에 맞는 상품들이 있어야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ETF의 목적 자체가 투자 수단을 잘 제공해드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도 요즘은 뭐 테마형 ETF도 있고 다양한 종류 특색 있는 ETF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좀 연금 계좌에서 하다 보면 하나만 넣어서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 좀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막상 하려다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산 배분 자체는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사실 하고 계실 겁니다. 하고 계시는데 방법을 달리 하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 채권 혼합만 하셨어도 주식을 40% 가져가시고 채권을 60%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채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각자마다의 그게 있으신데 이런 자산 배분들이 꼭 필요한 이유는 사실 뭐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하죠. 뭐 이 게리 브린슨의 뭐 논문에 나왔던 내용이지만은 저희가 지금 그리고 10년을 다시 돌이켜 보면 좋았던 자산들이 항상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도 다닐 끊어보면 1등 하던 게 꼴찌로 갔다가 1등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만 맞출 수 있다면 자산 배분은 필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거는 변하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험을 낮춰놓고 내 노후 자산을 준비해 가자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이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지만은 결과적으로 원칙만 뭐 어떤 방법이든 가져가면 좋겠다. 자산 배분 사례 ETF형에서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한 4가지 정도인데 정답은 없습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6대4, 60대 40. 60대, 뭐는 60, 뭐는 40인 것 같네요. 60, 40입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사실 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행했던 포트폴리오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하기도 밸런스드 펀드 뭐 이런 말하고 혼합형 펀드 이거 대부분 6대4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6대4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뒀고 가장 안전한 자산 비율이라고 지금까지는 얘기가 좀 되어 왔어요. 이유는 주식이랑 주식 6에 채권 40인데
혼합형과 마찬가지로서 주식에 대한 성장을 누리면서 그래도 원래는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간다가 일반적인 거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비단 작년만 네, 해도 네, 아니어가지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약간 이러한 안전적인 장치로서 채권을 40을 깔고 가겠다고 하는 게 60, 40 어떤 포트폴리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둘 다 하락한 적은 거의 없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한 100년을 보면 한 2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2년도 얘기하셨고 그 전에 2008년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길게 놓고 보면 또 네, 길게 놓고 보면은 그런 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둘 다 떨어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아까 채권 혼합형 ETF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합형 ETF에 투자하는 거랑 아니면 내가 주식형 ETF랑 주식형 ETF에 60, 채권형 ETF에 40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랑 그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혼합형에 있는 채권형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채권의 종류가 되게 단순해집니다. 단기채 위주로만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때 혼합형은 보통 만들 때 이 채권형의 가격 변동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 시장에 나와 있는 ETF들이 네네네. 그러면 이제 채권이라는 게 듀레이션이 아주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펀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져왔던 것들이기도 해서 근데 6대4를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주식형을 60을 놓고 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만기 채권을 넣어도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분명히 될 수가 있고 또는 지금과 같이 약간의 단기채보다도 이제는 조금은 듀레이션을 조금 더 늘려놔서 뭐 중장기 정도로 보겠다 아니면 중기 정도로 보겠다 하시면은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채권형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 넓은 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냥 혼합형을 고르면 그 채권은 대부분 만기가 아주 짧은 형태의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내가 주식형 ETF 따로 채권형 ETF 따로 하면 이거의 다양한 채권형 ETF들을 내가 선택지가 좀 넓어진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예를 한번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보시면 예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60은 시장 대표 지수 뭐 지금 워런 버핏이 말씀하신 대로 S&P 500으로 그냥 하면 S&P 500의 기본적인 대표 지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ETF들은 10종목이라는 어떤 한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의 룰로 무조건 10개 넣어야 되는 10개 넣어야 됩니다. ETF를 만들려면 종목은 무조건 10개를 넣어야 돼요. 이게 비중은 앞에 있는 거 25, 25, 25 이렇게 되고 5 이렇게 늘 수도 있는데 종목 수는 10개가 돼야 돼요. 그럼 ETF의 PDF를 열어보면 종목이 무조건 10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합성형이야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10개는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주식을 채우고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뭐 만기 있는 채권을 통해서 좀 세워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기 있는 채권이 통상 2년짜리 많이 하십니다. 1년짜리도 보시고 2년짜리 금리 보면서 보시는데 뭐 1, 2년짜리 1년이나 2년 만기 후에 이때 이제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게 되죠. 이게 만기가 됐으니까 만기 있는 채권형의 특성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게 놀라실 일은 아니고 당연히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예금 만기 됐을 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거죠. 똑같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딱 맞춰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보면 요즘 뭐 영국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름만 들어가지고 잘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영국 포트폴리오는 그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사실 얘는 방금은 주식과 채권의 6대4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식 채권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4가지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아까 60이었는데 25% 더 낮춥니다. 그리고 아까는 조금 짧은 또는 채권형에 내가 선택폭은 있었지만 얘는 25%는 장기 국채를 또 25% 하고요. 미국 국채 10년짜리 뭐 20년짜리 이런 거 말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 고려해서 금. 예전에 이게 되게 오래된 거죠. 얘도. 금도 이게 실물이 있나요?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현물 ETF가 있고 왜냐하면 사실 현물은 KRX도 금을 다루기 때문에 ETF에서 충분히 구성시킬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금 25% 또는 이제 단기 국채 또는 현금 25%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채권형의 원래 기본적인 거였죠. 25%를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25%씩
해놓는 것이 그냥 영구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라고 해서 나는 그냥 계속 이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 비중을 그러면 계속 일정 기간마다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겠네요. 사실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에는 뭐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린 것들은 전부 다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모든 자산의 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이게 좀 찌그러지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달라지죠. 네, 달라지기 때문에 요 시기는 반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니면 2년이 됐든 요거는 정하셔서 사실은 좀 자산 배분을 지금 해놓으신 계좌 안에 그렇죠. IRP 계좌 안에 내가 지금 뭐 금도 때문에. 담고 뭐 단기 국채도 담고 주식도 담고 장기 국채도 이렇게 담아놨으니 네네네네. 그 비중이 약간 커진 거는 좀 줄이고 맞습니다. 하는 것들을 시기를 정해서 좀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연구는 그냥 느낌상으로도 오시겠지만 아까 6대 4보다 더 위험하지 않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 자산 사분법에 옛날에 뭐 2분법을 4분법으로 지금 또 네.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이렇게 세 개의 자산, 즉 이게 본 게 주식 들어갔고 장기 채권 들어갔고 금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예, 대표적인 원자재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은 버퍼를 잡아놓은 거고요. 얘네들이 지금까지 세 개가 한 번에 떨어졌던 적은 작년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70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사실 맥스 드로우단이라고 해서 이게 최대 얼마까지 손실을 받느냐에 대한 걸 소위 말하는 MDD 말씀은 예. 얘는 한 12.7, 13% 정도까지 받는데 해당 50년 동안에 사실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한 20% 손실 난 게 한 7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손실률이 좀 적구나 대신 기대 수익은 조금 그렇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연평균 한 8% 정도 나왔던 거 변동성이 같습니다. 적다라고 보면 꾸준히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포트폴리오 같네요. 그리고 요즘은 이것도 사계절의 포트폴리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올웨더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올웨더는 영구 포트폴리오보다 더 이렇게 세분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5분법입니다. 5분법을 써야 되고 아까 2분법, 4분법, 복잡해집니다. 5분법. 그리고 25%씩 그냥 단순하게 조금 나눠놓지가 않고 사실은 레이달리오가 이제 올웨더를 들고 나왔죠. 이 포트폴리오를 이게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했던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4분면이라 경기가 성장을 하거나 경기가 후퇴를 하겠죠. 또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거나 또는 디플레이션이겠죠. 이 4분면의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대 위험 손실률이 적은 비중을 찾아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경기 국면을 다 감안해서 어떤 국면으로 가든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뭐 이 말만 들어가지고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주식은 좀 올라갑니다. 연구보다는 30%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고 그리고 주식은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얘는 장기 국채를 40%. 좀 많이 가져가네요. 보통 그러면 국채긴 국채인데 듀레이션이 긴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궁금해서 저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미국채 30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거는 스트립이라고 써 있잖아요. 타이거 스트립. 30년 국채인데 듀레이션을 제일 길게 늘려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채권의 쿠폰들을 다 빼서 분리시켜가지고 듀레이션을 좀 27년 정도까지 늘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실질적인 만기가 한 27년 정도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30년 써 있는 건 그 정도 만기가 길지는 않죠. 그러면 금리에 대한 반응이 뭐 더 금리가 1% 오르거나 1% 떨어졌을 때 만기가 긴 것들은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니까 투자하실 때는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해 써 있는 30년만 보지 마시고 그럼요. 실질적인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채를 가져왔지만 실제 한국채도 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채를 좀 쓰시면 되고 그리고 중장기 국채 15% 그리고 중장기 장기만 합치더라도 채권만 벌써 55%를 가져가니까 생각보다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금 7.5, 상품. 이 상품이라는 건 금 제외한 나머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라고 보면 원자재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원유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면 얘는 아마 최대 손실률이 아까 제가 연구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12.7%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4%가 안 났을 겁니다. 이렇게 가져갔을 때에는. 그래서 그게 최대 손실 MDD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고점에서 제일 바닥까지 크게 떨어졌을 때 그 그렇죠. 낙폭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경기 4분면 어디에 들어갔어도 최대 손실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나는 꾸준히 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심플하게 시각적으로 다 와닿는 방법으로 이제 코어 이성 전략. 이거 네. 이거는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앞에 있는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6대4를 제외하고 뒤에 있는 영구와 올레더는 그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코어 위성 같은 경우는 단순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핵심 그렇죠? 이성 전략이라고 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 코어를 이게 시장은 쫓아갈 거야 하는데 어느 시장 쫓아갈 건지는 이제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글로벌 주식 시장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뭐 미국 주식 시장, S&P 네. 시장을 쫓아갈 건지, 뭐 코스피 시장을 쫓아갈 음. 건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의 수익률을 쫓아가겠다를 코어로 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정하는 거는 투자자의 마음.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틀라인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나을 것 같은 애들을 제가 이제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장 대표 지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하고, 또는 국채 그냥 30년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부터는 야, 이제 미국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다 왔으니 나 1년 동안은 채권형을 하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권형을 코어로 가져가시고, 여기에 따른 뭐 위성으로는 혁신 성장 테마,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가 조금 좋을 것 같다. AI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포지션 늘려보고 싶다 하면 이런 ETF, 또는 아까 사실 월배당도 이럴 때 쓸 수가 있죠. 아까도 저희가 이제 월배당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것들은 내가 S&P 500을 가져가더라도 나머지는 배당을 뭐 10% 받을 수 있는 애를 가져가서 30%를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다시 투자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러니까 IRP 적립금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 봤어요. 예를 들면 채권형 ETF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주식형 비중에서 한 6대4 정도 이렇게 나눠가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매달 회사에서 부어주는 돈이나 자기가 적립하는 돈 있잖아요. 네네.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부담금은 아주 공격적인 상품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테크탑10이라든가 뭐 혁신 블루칩 같은 아주 주식 비중이 높고 뭐 변동성이 큰 상품에다 넣으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방어할 그러네요. 수 있으니까 네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쌓여있는 돈은 좀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변형된 핵심 위성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위험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또 적립식으로 조금 위험도를 낮추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게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IRP에서 ETF로 포트폴리오를 따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들 네네. 여러 개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6대4로 운영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포트폴리오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뭐 연구 포트폴리오도 이야기해 주고, 핵심 이성 전략까지 다양한 것들 이야기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을 만들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하는 거지, 무한해동하면 어떤 방법을 가져가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P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셔가지고 노후 자금도 풍성하게 만드셔가지고 평안한 노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성원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